따릉이와 전기 자전거의 등장으로 한국 자전거 시장이 엄청난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한국 자전거의 이용 인구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2017년의 조사에 따르면 약 1,300만 명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많아 보여도 자전거 보급률은 약 30%인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은 60%가 넘고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갈 길이 정말 멀죠. 사실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자전거 보급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의 등장으로 시장의 지형이 바뀌는 중이죠. 오늘의 수요 시장 변곡점을 맞은 자전거 시장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자동차가 자전거의 대체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이용해왔고 자동차와 자전거가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어 발전했던 선진국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았거든요. 국내 자전거 산업의 시작은 1944년에 설립된 경성전공에서 비롯됩니다. 이 경성전공이 1952년 기아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최초로 완성차 자전거를 선보였는데요. 당시가 한국전쟁 중이라 통일을 염원하면서 삼천리호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바로 지금의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79년에는 기아산업에서 자전거 부문이 독립해서 자신들의 자전거 브랜드를 사명으로 쓴 거죠. 60, 70년대는 국내 자전거 시장이 대표 산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의 대중교통은 형편없었고 자동차는 부유층들만 탔기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이자 소화물 운송수단으로 활용했죠. 옛날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기에도 자전거가 편리했고요. 자,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중산층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국산 소형차와 경차들이 마이카 시대를 열면서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됐죠. 이로 인해 그동안 자전거는 주 운송수단에서 빠르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10대와 20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죠. 실제로 1년 중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5월이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는데 자전거 시장의 위치가 어땠는지 잘 보이죠. 자, 그러던 자전거 시장이 다시금 붐을 맞은 거는 자전거가 레포츠용으로 쓰이면서부터입니다. 2000년대에 MTB가 유행하면서 레저로 자전거를 탔고 2010년대에는 로드바이크가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의 대세가 된 거죠. 실제로 자전거 시장의 규모도 97년에 약 80만 대였는데 지금은 300만 대를 넘겼고요. 자, 그런데 2017년에 자전거 시장은 7천억 규모로 정점을 찍은 후에 엄청난 부진을 겪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는 공유 자전거의 확산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은 따릉이, 대전은 타슈, 광주는 타랑깨 같은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확산됐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대신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사실 지자체에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교통과 자동차 이용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대중교통과 도로망의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정체가 발생하고 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도 늘어나니까요. 물론 이런 공유 자전거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전거 인구로 유입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생활 자전거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미세먼지로 외부 활동이 줄어드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급감했던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전거 이용률이 늘면 그만큼 도시의 교통 압력이 줄어들어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을 줄였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미세먼지 배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워낙 커서 국내의 자동차 이용을 자전거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지만요. 얼핏 보기에 두 원인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작용한 결과 공유 자전거 이용은 늘면서도 전체 자전거 시장은 위축된 거죠.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이뤄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이었죠. 지난 팬데믹 덕분에 두 번째 문제가 해소되면서 자전거 시장은 또 다른 호황을 경험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실내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외부 활동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자전거는 훌륭한 즐길거리였죠. 거기다 팬데믹으로 공장들이 멈춰서 대기질이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가 더 좋아지면서 이용 인구와 구매자들이 급증한 거죠. 재미있는 점은 팬데믹 때 배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때 자전거 배달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분명 이 또한 자전거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유 자전거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팬데믹과 함께 자전거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기 자전거의 확산이었어요. 사실 자전거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전기 자전거가 보급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전기 자전거가 본격적인 성장세를 밟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이 낮은 것은 지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온 도시마다 산이 가득해서 레포츠로 자전거를 타기엔 좋아도 생활 자전거를 타기엔 진입
접상벽이 높았죠. 동네 주변이나 공원이라면 몰라도 어지간한 출퇴근길 동선상에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서 출퇴근 활용에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MTB나 로드바이크 같은 레저 자전거가 생활 자전거로 입문한 사람들이 진입하는 시장임을 생각하면 애초에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페달을 밟아줘야 하긴 합니다. 국내 교통법상 스로틀을 당기는 자전거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취급이 되거든요. 하지만 페달을 밟아야 해도 오르막길 주행의 부담감을 줄여준 점은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도 자전거 시장이 전기 자전거 시장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전기 자전거의 편리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전거 시장에도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일단 환율 변동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보기엔 단순해도 300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서 자동차 산업처럼 부품 제조 기업과 완성차 기업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품사들은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완성차 회사들은 조립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자전거의 주요 부품인 변속기, 핸들, 기어, 프레임 등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또 부품마다 전문 생산 기업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 때문에 특정 부품 제조사가 전 세계의 자전거 완성차 기업에게 부품을 공급한 일이 매우 흔하죠. 예를 들어서 국내 대부분의 자전거 업체들도 일본의 자전거 구동계 부품 기업인 시마노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 시마노는 슈퍼홀로 불립니다. 그래서 해외의 부품사에서 주문을 하거나 OEM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환율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현재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전기 자전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한 구조 덕에 부품 공급 문제에선 자유롭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현대차 같은 세계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전거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확실한 것은 현재 자전거 시장은 성장과 변화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기존의 자전거 시장의 기업들에게는 그래서 마냥 좋은 뉴스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그렇기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자전거 보급률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성장 잠재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